삶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 방식을 해치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그 방식에 도움을 주는 이들의 손을 붙잡는 것이다. 삶을 재구성하는 6가지 관계의 법칙. 1. 관계의 기초. 나라는 중심. 삶이 복잡해지는 건 자신의 기준을 잃고 타인들에게 휩쓸릴 때이다. 나는 나로 살기 위하여 심플해진다. 2. 관계의 시작.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면. 타인을 비밀스러운 존재로 두는 것 자체가 타인을 사랑하는 일이다. 나는 당신에 대해 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한다. 3. 관계의 원리. 다정함은 상호적인 것이다. 내 삶은 그런 원리로 돌아간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기 위하여 온 마음을 쓰고 나면 언젠가부터 그 누군가가 무언가를 나에게 물밀듯 준다. 4. 관계의 깊이. 오래 함께 하기로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사랑은, 우정은, 관계는 언제나 그래서 사랑해가 아니라 그래도 사랑해로 깊어진다. 5. 관계에서 나를 지키기. 어떠한 벽은 필요하다. 당신은, 나는 결코 그 누군가로부터 미움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은 당신의 일을, 나는 나의 일을 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6. 관계의 목적. 더 깊은 삶으로. 삶이란 결국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다면, 또 내가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자리에서 당신과 나는 서로의 주인공이 된다. 삶이란 결국 타인과의 관계이다. 타인의 빛남에 기여하는 일이다. 그것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짜 이익이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사랑을 남기는 사람. 지은이 정지우, 펴낸 곳은 마름모입니다. 3년 전에 정지우 작가의 사랑이 묻고 인문학에 답하다 들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위쪽에 카드 올려둘 테니까요. 이 영상 다 들으시고 나서 이어서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작가의 책이니만큼 연결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지우 작가는 문화평론가이자 변호사, 그리고 20권이 넘는 책을 써온 작가예요. 돈 말고 무엇을 갖고 있는가? 사람은 왜 서로 도울까 같은 그의 책들을 보면 언제나 자기 세계를 지키면서도 결국 타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져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신작 역시 관계라는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책 속에는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다정함을 나누는 법, 그리고 작가가 직접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읽다 보면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단단한 나로 서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홀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깊어지는 요즘,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정하기도 하고 따끔하기도 한 작가의 시선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본문 살펴보고요. 클로징 때 다시 뵙지요. 성향불변의 사고관.
MBTI가 유행하면서 새로운 세태가 하나 생겼다. 자기 성향은 절대 불변하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성향을 고도의 자기 합리화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I 성향, 내향적인 성향이므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게 당연하다거나, 반대로 나는 E 성향, 외향적인 성향이므로 가만히 집에만 있으면서 정적인 일에 몰두하는 건 못한다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혹은 나는 P, 인식적인 성향이므로 원래 계획을 세울 줄 모르고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어서 그냥 무계획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믿기도 한다. 반대로 나는 J, 판단적인 성향이므로 계획에 없던 일이 발생하면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다거나 당연히 불편하고 기분 나쁘다고 스스로 믿어버리기도 한다. 이는 마치 타고난 성격은 평생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한 쇼펜하우어의 말이 유행하는 것과도 맥이 닿아 보인다. 개인적으로는 MBTI의 유행이 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고 다름을 이상함이라고 여기지 않는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MBTI를 맹신하기보다는 그것이 가벼운 놀이로 존재하는 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MBTI로 대변되는 성향 불변의 사고관이 심화될수록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요즘 시대는 수많은 것들이 이미 태생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일찌감치 믿고 좌절하는 시대이기도 하다. 부모의 재산에 따라 금수저, 흙수저 같은 것으로 인생이 나뉜다는 이야기조차 옛 이야기가 되었다. 최근에는 아예 특정 분야의 재능뿐만 아니라 노력하는 태도, 인내력, 다정함까지 타고나는 것이라는 극단적인 유전자 결중론 같은 게 유행하고 있다. 이것의 다른 이름은 냉소주의다. 이것이 냉소주의인 이유는 삶에서 어떠한 빛나는 의지나 마음, 희망도 믿지 않고 그저 모든 게 원래 정해진 대로여서 내가 이 삶에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그건 사실일까? 인간은 저마다 태어날 때부터 평생 바꿀 수 없는 3살 버릇 같은 게 있어서 고쳐 쓸 수도 없고 사주팔자처럼 고정된 4개의 알파벳에 지배당하는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인가. 어쩌면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편안한 행복을 보장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 편이다. 나는 릴케가 말한 인간은 어려운 쪽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기본 원칙을 지난 10년 이상 신뢰해 왔다. 내 성향에 맞지 않아서 다소 어렵게 느껴지던 것도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운명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 마치 원래 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지는 경험들을 계속 거치면서 나는 더 어려운 쪽으로 향하는 일을 믿게 되었다. 이를테면 나는 한 번도 내가 육아적성이라고 믿어본 적이 없었다. 아이 키우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로맨틱하게 세상을 여행하는 게 역시 나에게 맞는 자유로운 삶일 거라고 믿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나는 골방에서 글만 쓰는 게 내게 가장 맞는 삶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경찰서와 법원을 드나들며 누군가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변호사의 삶이 내 인생이 되리라고는 딱히 믿어본 적이 없다. 지금 내 삶에 자연스러워진 거의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믿어본 적이 없었던 것들이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란 태생의 모양을 바꾸면 박살나버리고 마는 유리도자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언제까지나 그 형태를 바꿔나갈 수 있는 슬라임 쪽에 가깝다고 믿는다. 물론 그 가운데에도 나름의 핵은 있을 수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굳혀가기를 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이 태생에 사로잡혀 운명에 복속해야 하는 존재라면 아무래도 인간 삶의 가치란 것도 자유나 의지라는 것도 그다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나 싶다. 그러니 관계에 관해서든 일이나 그 밖의 여러 취향에 관해서든 열려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이해 혹은 매도에 대하여 타인을 대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해하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도하려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극악무도한 범죄자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 범죄자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길 만큼 깊이 이해할 수도 있다. 그의 환경, 인생 여정, 당시의 상황, 내면의 결핍 등 온갖 것들을 통해서 말이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매도하려고 마음먹는다면 그가 아무리 인간보다는 천사에 가까운 존재일지라도 밑도 끝도 없이 매도할 수 있다. 그의 이타적인 행동은 알고 보면 깊은 자기만족에서 오는 이기적인 행위이다. 그가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는 건 부유하게 자랐기 때문이다. 그는 선한 척하지만 알고 보면 다 자기 평판을 위한 것이다. 그가 장애인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은 하지만 아프리카 아이의 인권이나 닭의 동물권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걸 보면 사실 차별주의자다. 무엇을 다 갖다 붙여서 매도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나는 사람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는 일에 큰 관심이 없어졌다. 그 대신 나랑 잘 맞는 사람인가?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싶은 사람인가? 나랑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어차피 그 누군가가 내 기준에서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때려 죽여도 부족할 사람일 수 있다. 가령 내가 생각하는 참 좋은 변호사가 상대편 당사자에게는 원수일 수도 있고 내가 믿는 참 훌륭한 회사 대표가 그 직원한테는 원망스러운 상사일 수도 있다. 세상사에 그런 복잡한 욕망들 속에서 누군가를 객관적으로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라 규정하는 건 정말이지 쉽지 않다. 선인인 듯 보이는 사람 안에 이기적인 탐욕이 있기도 하고 악인인 듯 보이는 사람도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무 자르듯이 선인과 악인을 나누기가 어렵다. 그냥 나는 내 선에서 개인적인 호불호를 판단하고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할 뿐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냥 판단 중지를 내리고 그저 나 자신이나 잘 반성하자고 생각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한 사람에 대한 판단도 너무 쉽게 내려서는 안 된다고 느낀다. 내가 섣불리 누군가에 대해 내린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거듭 만나보고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보고 그의 생각이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최초의 내 편견을 넘어서 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곤 한다. 그러면 오히려 편견을 갖고 빠르게 판단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람은 깊게 사귀고 볼 일이다. 그야말로 손쉬운 판결과 매도가 넘쳐나는 세상이다. 잘 모르는 셀럽에 대해서도 그가 한 말 한마디,
어록하나 어디서 주워 듣고 악플부터 쓰기 바쁘다. 흥미로운 소문들은 늘 손쉽게 누군가를 악인으로 만들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러한 가운데 누군가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이해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런 물 이해의 세상에서는 하나의 해독제가 될 수도 있다. 찬찬히 들어보고 이해하기만큼 이 시대가 품은 물 이해의 독을 치료해가는 효과적인 해독제는 없을 것이다. 우리 곁에 남은 사람. 아직 젊었을 적에 당신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깊이 연결될 거라 믿는다. 그러나 삶이 흐른 후에는 그러한 일이 단지 몇 번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비포 선라이즈 1996년 비포 선라이즈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 주인공인 두 배우가 함께 찍은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이 영화는 젊은 남녀가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이야기를 다룬다. 2004년 비포 선셋, 2013년 비포 미드나잇에서 재회하고 결혼하는 이야기까지 시리즈로 이어진다. 두 배우는 시리즈에서 계속 함께 등장하는데 두 배우에게 스며든 세월이 영화들을 지나 최근의 사진 속에서도 고스란히 느껴진다. 위의 대사는 비포 선셋에서 셀린느, 줄리 델피가 했던 말이다. 아직 어릴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깊이 연결되고 여러 값진 관계들을 맺을 거라 믿는다. 그 믿음이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 실제로 깊이 영혼을 나누는 사람은 생각보다 소수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여러 집단 생활과 사회 생활을 거치며 그때그때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우리를 거쳐가지만 그 중에서 두고두고 남는 우리 곁의 사람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는다. 아마 인간은 많은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겠지만 동시에 소수와도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을 내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누구도 남들보다 그리 많은 시간을 가질 수는 없다. 우리는 한정된 시간을 한정된 이들에게 써야 하며 그로써 삶을 지어 나가게 된다. 그러니 나의 마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각할 필요가 있다. 세상에는 마치 매일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수많은 인연들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한평생 수많은 물고기들이 아닌 나의 청새치 몇 마리를 낚아야 한다. 그리고 일단 그 청새치를 낚으면 꼭 껴안고 놓지 말고 그에게 나의 시간을 쏟아붓자. 나의 삶을 만드는 건 그 사람이라는 형틀에 부은 나의 시간일 것이다. 일출과 일몰, 자정을 지난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어쩌면 깊어가는 삶의 새벽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새벽을 지켜줄 몇몇 사람을 갖고 다시 삶의 나머지 시간을 견뎌낸다. 그러고 나면 삶은 이제 한 바퀴를 모두 돌아 있을 것이다. 그 한 바퀴를 함께 돌 몇몇 사람들을 붙잡는 것이 그저 삶이다. 이중성과 책임 전가. 오랫동안 함께 살아가기로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것 두 가지는 이중성과 책임 전가가 아닐까 싶다. 이 두 가지는 기이할 정도로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관계가 파탄이 나고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타인의 이중성을 극도로 혐오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또한 한 번 서로를 탓하는 책임 전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도 거의 불가능해진다. 사람이 타인의 이중성을 극도로 견디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타인을 믿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중성은 그러한 일관된 믿음, 당신을 믿고 싶다는 마음, 당신에게 믿음을 투여하고자 하는 일을 가장 크게 방해한다. 겉과 속이 다르다든지, 타인들 앞에서 보이는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든지,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든지 하는 일들이 이런 이중성의 주된 모습이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마음의 이중성이나 분열은 때때로 곁에 있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근본적인 신뢰를 앗아가 버린다. 또한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책임을 다른 누군가에게, 특히 곁에 있는 사람에게 돌리고 전가하고 그를 탓하는 일도 관계를 파괴한다. 책임 전가는 당장 나의 책임을 면책해주고 나의 죄를 사하여주고 나를 우월한 위치에 놓아줄 것 같지만 결국에는 관계가 무너지는 지름길이 된다. 남 탓을 계속하다 보면 나의 우월성이 계속 유지되기보다는 상대방도 내 탓을 할 구실을 부지런히 찾게 된다. 인간은 합리화하기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 모든 문제를 그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기 무척 쉽게 만들어졌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에 관하여 탓할 누군가를 찾는 일만큼 사람이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일도 드물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서로를 탓하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게임이 되어 서로를 파괴하게 된다. 그래서 어쩌면 살면서 가장 하기 쉬운 것이 남 탓을 하는 일이고 가장 되기 쉬운 것이 이중적인 인간이 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쉽고 되기 쉬운 대로 자신을 내버려 두면 관계를 파괴하기 가장 쉬운 길로 가는 것이다. 나와 가장 근거리의 관계가 그렇게 파괴되는 것은 내 삶의 파괴이자 나 자신의 파괴이기도 하다. 자기 삶에 대한 부드러운 감각과 다정함을 잃는다면 자기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시간과 자기 자신을 잃는다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손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하고 스스로의 책임을 끌어안을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어른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 화살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타인에게 어디까지 솔직해야 하는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수가 타인에게 어디까지 솔직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말한다. 사실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는 대부분 어느 정도의 연기, 거짓, 적당한 맞춰줌이나 허위 같은 것들이 없으면 제대로 유지될 수가 없다. 심지어 끝도 없는 솔직함은 부부나 가족, 연인이나 절친처럼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도 대부분 독이 된다. 끝도 없는 솔직함의 관계란 불가능하다. 이건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다. 가령 상대에게 내가 느끼는 모든 초단위의 감정들과 생각들을 다 전달하면 결국에는 아무런 감정이나 생각도 전달하지 못한 결과가 벌어질 것이다. 우리 안에는 너무 다양한 느낌이나 생각들이 있고 그것들을 걸러내는 틀 자체가 나라는 존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을 사랑하는 나는 때론 당신이 시큰둥하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밉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 근본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당신을 좋아하고 사랑하기에 그 모든 사소한 순간들을 표현하지 않는다. 이는 거의 모든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다. 타인의 끝도 없는 솔직함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당장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적은 일기장이 있다고 하면 그 일기장을 보여줄 만한 존재는 신밖에 없을 것이다. 나의 크고 작은 온갖 욕망들, 편협하거나 혐오스러운 생각들, 누군가를 한순간 터무니없이 미워했던 순간들이나 단지 재미삼아 해보았던 온갖 망상들을 다 전달해도 좋을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관계 맺기란 어디까지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놓아도 좋은가의 문제이고 곧 내 안에서 어디까지를 나 자신이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또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와 나의 모든 걸 교류하지 않는 게 좋다는 점이다. 가능하면 나를 쪼갤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내가 된다면 다른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는 투박하고 거친 내가 되는 식으로 말이다. 누군가와는 나의 찌질함을 공유하고 다른 누군가와는 나의 화사함과 화려함을 공유하는 것도 좋다. 사실 인간과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관계란 그렇게 부분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나의 전체를 공유할 수 있는 관계는 없다. 어디까지나 나의 일부만을 통해서 그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이다. 인간관계를 특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와 친해지면 그에게 나의 솔직하고 진실한 면모를 가감없이 다 꺼내야 한다고 느낀다. 관계에는 늘 어느 정도 은폐하고 가장된 것들이 있고 말할 수 없거나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기 마련인데에도 그런 걸 좀처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정립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니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는 그 모든 쪼개져 있음, 말할 수 없음, 선별과 곤란함을 견뎌낼 힘이 필요하다. 이 힘은 자기 내면에서부터 계속 다져나갈 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이러한 관계의 법칙은 삶에 다소 서글픈 비극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다. 아마도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하게 솔직할 수 있는 존재란 내면의 깊은 서랍 속 일기장이나 새벽 기도로 만나는 신 정도밖에는 없을 것이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현대인은 죽을 때 내 스마트폰 기록이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모두 지워달라는 말을 유언으로 남긴다는데 이 또한 우리 사적인 마음 전체는 죽어서도 감추고 싶다는 걸 의미한다. 어쩌면 우리는 신에게조차 완전히 솔직하기 어렵다. 그 내면의 무게라는 것은 결국 스스로 견뎌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코 그 누구도 완전히 나를 감당해 줄 수는 없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홀로 고독하게 짊어져야만 하는 부분이 모든 이들에게 운명처럼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 운명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린다. 삶을 지탱하는 관계도 나를 지탱하게 하는 현실도 말이다. 당신과 나는 서로의 주인공이 된다. 당신의 일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들과 멀어지지 마.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가장 인상적으로 남은 대사였다. 영화는 장장 3시간 동안 이어지며 원자폭탄을 개발한 한 인간의 전개를 가감없이 보여준다. 결국
수많은 사람을 죽인 원자폭탄 개발에 대한 과정과 인간의 딜레마를 담은 영화였던 만큼 사람들마다 인상 깊은 측면은 달랐을 것이다. 나는 계속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것들이 눈에 밟히듯 들어왔다. 오펜하이머와 동료들, 그를 지지한 사람들, 그의 적들, 그가 사랑하거나 그를 사랑한 사람들, 그리고 그가 죄의식을 떨쳐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영화에서 내게 가장 깊이 와닿은 부분이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 스마트폰을 뒤적거리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보고 펑펑 울어버렸다. 영상에서는 루마니아의 한 마을에서 2~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15m짜리 관에 빠져 있었다. 구조대원과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관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고 하지만 관은 직경 30cm 수준이어서 어른들은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었다. 2시간이 넘게 흐르며 아이의 울음소리도 그치고 부모는 절망에 빠지기 시작할 때 동네의 14살짜리 소년이 자신이 들어가겠다고 했다. 그 소년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아이가 빠져있는 것을 보다 못해 자기가 구하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한 어른은 자신이 아닌 그 어린 소년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까운 듯 속상해했다. 수십 명의 어른들이 둘러싸 소년에게 로프를 감아주고 당겨주며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그리고 소년은 깊은 관 속으로 머리부터 들어가 아이를 꺼내온다. 그 마지막 순간 온 동네 어른들이 아이와 소년을 끌어안고 공명할 때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런 생각이 든다. 오펜하이머도 그렇지만 인간은 본디 누구나 오만한 데가 있고 세상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고 사는 각자 도생을 가르친다. 그러나 인간은 사실 서로 걱정하고 연민하고 함께하며 지지하도록 만들어진 건 아닐까. 나는 한 인간이 오직 자기만의 개인적인 성취를 위해 최선을 다한 여정에 감동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울지는 않는다. 내가 울 때에는 거의 한 인간이 타인을 위해 위대한 용기를 내거나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서로를 위해 애쓰며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이다. 오펜하이머의 여정에도 몇 가지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의 대담함, 명성, 그의 시대가 된 한 시절에 대한 묘사, 개인적인 천재성과 성취의 여정. 그런 것들이 내게는 오히려 감동을 다소 반감시키는 무언가처럼 느껴졌다. 그보다는 결국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자기의 일에서 타인을 발견하며 죄책감을 알게 되는 과정, 그리고 자기와 타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어떤 감각을 열어가는 딜레마적인 여정에서 더 많은 걸 느꼈다. 오펜하이머의 목에 메달이 걸릴 때 내레이션은 아인슈타인의 말로 이루어진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잊지 말라고 한다.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이지만 주인공은 혼자서만 존재할 수 없다. 주인공은 역시 저마다의 삶의 주인공인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있어 주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아이를 구한 소년이 주인공이 될 때, 그것은 그 소년의 용기와 마음의 눈물을 흘려주는 그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사실 다른 모든 주인공들을 붙잡고 바라보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멀어지는 걸 아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동시에 그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 애쓰기도 해야 한다. 삶이란 결국 서로 이해하고
이해받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이해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하여서 이해하고 이해받은 순간들을 보물처럼 간직해야 한다. 삶이란 결국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면, 또 내가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타인의 용기와 결단, 죄책감과 딜레마, 그 모든 것을 이해하는 자리에서 당신과 나는 서로의 주인공이 된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어요. 나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야.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런데 문득 내가 스스로한테 붙인 이 이름표가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는 내성적이고 싶지 않았는데 이미 그렇게 규정된 채 살아오다 보니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가 지날수록 그 특징은 점점 더 굳어져 버렸습니다. 마음 경영 공부를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이 시작이었을까? 어린 시절에 친구들 앞에서 책을 읽다가 더듬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심하게 놀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 순간은 더 깊게 각인되었을 겁니다. 그 뒤로는 책을 읽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막 괜히 가슴이 뛰고 얼굴이 달아올라서 차라리 피하는 게 낫겠다 생각하게 되었겠죠. 그렇게 한두 번 회피하다 보니 점점 사람 앞에 서는 연습을 할 기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법, 표현하는 법도 익히지 못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성은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가 그렇게 내 인생의 방향을 길게 흔들어 놓은 것이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내성적인 사람이 아니었을지 몰라요. 어렸을 때 우연히 겪은 아주 사소한 경험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했고 저는 그 굴레를 벗어나오지 못한 채 50이 넘도록 이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책 읽기를 두려워하던 내가 지금은 구독자 40만 명이 넘는 채널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낭독을 녹음할 때 많이 더듬거립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편집을 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다면 나는 정말 내성적인 사람일까요? 아니면 외향적인 사람일까요? 이제는 압니다. 나는 내성적일 수도 있고 원한다면 외향적일 수도 있다는 것. 감정과 사고는 언제든지 들고 날 수 있고 나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은 것이야말로 내 삶에서 가장 큰 수확입니다. 저자도 책에서 비슷한 말을 했죠. 성향불변의 사고관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은 이미 태생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일찌감치 그렇게 믿어버리고 좌절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유전자 결정론을 믿어버리니 삶에서 어떤 빛나는 의지나 희망도 믿지 않고 그저 모든 게 원래 정해진 대로여서 내가 이 삶에 개입할 여지조차 없다고 믿는다고요. 네, 우리 더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이게 내 인생이 맞습니까? 다 정해져 있다는데요. 그러니 더 이상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 내 인생 용감하게 씩씩하게 다시 써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도 참 좋았는데 이 문장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나는 아마도 인간이란 태생의 모양을 바꾸면 박살나 버리고 마는 유리 도자기 같은 존재가 아니라
언제까지나 그 형태를 바꿔나갈 수 있는 슬라임 쪽에 가깝다고 믿는다. 인간이 태생에 사로잡혀 운명에 복속해야 하는 존재라면 아무래도 인간의 삶의 가치란 것도 자유나 의지라는 것도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지 않나. 그러니 관계에 관해서든 일이나 그 밖의 여러 취향에 관해서든 열려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오래 함께 하기로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아이고 목소리가 왜 이래. 잘 모르는 셀럽에 대해서도 그가 한 말 한마디, 그가 한 말 한마디 아마도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하게 솔직해질 수 없는 아마도 우리가 전적으로 완전하게 솔직할 수 있는 존재란 영화 오펜하이머를 보면서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오펜하이머와 동료들